간단하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장하기 전에 정말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즉석 판매 제조업 그리고 저희가 일반 음식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카페와 같이 이제 로스터리를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호점을 하면서 생산량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확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일단 작년 1월, 22년 1월 언스페셜티 협업에서 와 저희가 그 4kg짜리 로스터기로 조금 되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 협업을 하고 난 뒤에 일단 부동산이나 뭐 이런 매물을 좀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21년도에 아마 좀 규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는 건축물 용도가 있으면 허가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1년도부터 아마 제조업이 있어야 되고 공장 용도로 뭔가 허가가 난 곳만 아마 식품 제조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즉석 판매 제조업이랑 식품 제조 가공업, 가공업 그 두 개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커피 로스터리 같은 경우는 가공된 일단 원두를 우리가 음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납품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허가를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즉석 판매 제조 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1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소비자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거래처 원두 납품을 했을 때 그쪽에서도 음료로서 활용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원자재를 가지고 음료로 제조를 할 때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조허가를 받고 나서 원두를 뭐 거래처에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한다. 도매를 해가지고 2차적으로 소비자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리가 확장하고 이제 도매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식품 제조업을 나중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해썹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약간 쉽게 설명하면 그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즉석 판매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매를 했을 경우 도매 거래처에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원료를 음료화 시켜서 판매를 해야 돼요. 결국엔 그라인딩을 해서 이제 뭐 에스프레소나 뭐 브루잉으로 판매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자체적으로 홀빈을 뭐 판매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면 그런 사항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으려고 그에 맞는 매물을 찾아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보통은 로스팅 공장 하면 대부분 뭐 일산, 뭐 김포, 그리고 좀 외곽, 경기도 외곽 이런 상권으로 보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쪽으로 한번 살펴봤죠. 근데 아무래도 이 서울에 매장이 2개가 있는데 뭔가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원활하지가 않다고 판단돼서 일단 서울 내 상권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싱크 붙박이 공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원룸인데 반지하 같이 되어 있는 공간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거의 1층이랑 거의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제조업이 허가가 났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이나 공장으로서 활용이 되었던 공간을 찾아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큰 공장이나 뭐 납품량이 엄청 많으신 곳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나가서 하시는 게 맞지만 저희도 저희가 찾은 공간이 한 33평의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 싱크대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활용이 됐었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여기는 제조업 허가가 났던 곳이니까
좀 더 쉽게 원활하게 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제조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임대 계약을 맺어버리면은 네. 그러면 낭패를 보겠네요. 그렇죠. 제조업 네. 허가가 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을 알아볼 때 일단 구청에 이쪽에 허가가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고 그 부동산 주소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건축물 용도를 좀 더 확인을 하셔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서 이제 여기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할구청에 꼭 확인을 해야 되나요? 막 부동산 예를 들어 네. 그 봐주시는 분이나 뭐 전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거 되더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집주인분은 믿지 마시고 네. 부동산은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입장에서도 거래를 늘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허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관할구청 이쪽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왜냐면 더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중에 손해 안 보시고 더 좋으니까. 네. 그러면 직파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허가가 쉬운 로스터리 카페로서 허가가 쉬운 어떤 그런 업종이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로스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면은 이제 식품 제조업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받으려면은 일정 어떤 조건이 되는 어떤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또 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맞죠. 네. 그래서 제조업이나 공장으로 용도가 사용한 매물 혹시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로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부동산에 찾아가서 네. 예를 들어 여기에 로스터리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좀 쓸 수 있는 매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지도를 보고 찾아가셨어요? 요새는 발품을 안 하죠. 손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워낙 부동산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잘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 구역 자체. 그러니까 뭐 서울이면 뭐 서울 어떤 구, 뭐 용산이면 용산구, 저희 같이 양천구면 양천구 이런 쪽으로 알아본 다음에 그쪽 근처에 있는 매물 중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물이 있냐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다고 하면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관할구청 위생과 쪽에서도 방문을 하거든요. 실사 방문을 해서 여기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좀 더 깔끔한 공간인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을 한번 보시고 뭐 여러 실물을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매물을 찾았으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되게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일단은 원료 처리 그리고 원료를 그러니까 로스팅으로 치면은 로스팅을 하는 공간이 아닌 그리고 그 원재료 생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 가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로스팅을 하는 공간이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포장실도 따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뭐 해썹은 좀 더 까다롭겠지만 저희가 식품 제조업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분리되어야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좀 더 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저희가 실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전을 설치해야 된대요. 근데 수전을 왜 설치하냐, 화장실 손 씻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게 수전이 있어야 아무래도 그 규정상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있어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식품 제조가 식품 제조 가공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원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의 기준 자체가 물을 사용하고 식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이제 수전을 좀 더 설치를 해서 손을 씻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하고 별개로. 저 분리되는 거는 완료 처리 이제 보관 공간이나 제조 가공 공간, 포장 분리는 분리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 분리의 기준이 뭐예요? 분리의 기준은 말 그대로 뭐 가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예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가벽 처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그 공간에서만 이제 포장을 하거나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로스팅을 하거나 그리고 원자재는 보관을 또 따로 그렇게 하거나. 유리로 하면요? 유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 대신 이제 금액이 엄청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유리로 하고 싶었어요. 왠지 좀 멋있어 보이고 우리를 좀 더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 돈이 2배 이상 들더라고요. 일단 샌드위치 판넬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환기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창문 처리가 좀 돼 있으면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특수성 있게 반지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이 있긴 해요. 창이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보러 오셨을 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실사를 확인하러 오실 때 이런 것들을 되게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방문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러면 내가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는 어떤 최소한의 저런 조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거를 담당하시는 그냥 행정사라고 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쁘신 분들한테는 사실 뭐 권장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1호점, 2호점에 이제 일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그쪽 행정사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그거를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또 우리가 이제 구청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관할 서류 같은 것들을 또 떼고 또 내고 제출하고. 컨설팅 업체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린 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게 인테리어 했는데 저거를 뭐 안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 저희들 봐서 이미 인테리어 끝났는데 이게 기준에 안 맞으면 또 다시 그렇죠. 그런 기준이 거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게 약간 관할구청마다 또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관할구청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리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도면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보여드려야 돼요. 구청 담당 직원한테 확실하게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그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현장 실사 하기 전에. 3주? 하기 전에? 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전에 허가를 받는 거는 저거를 다 완비해 놓고 그렇죠.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진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가 아까 말씀드린 도면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다 준비하는 기간이랑 이쪽에서 컨펌이 나고 현장 실사까지 잡히는 기준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인테리어는요? 인테리어는 이제 그 안에 해야 되는 거죠. 2주, 3주 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 실사는 보통 뭐 한 2, 3주 안에 이제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거죠. 저희가 인테리어 끝나는 게 만약에 2주 만약에 3주째 그러면 그 3주째 며칠에 저희가 끝나는데 한번 그때 방문해 주세요. 미리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실사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저거 영업허가 받기 기간이 저 지금 1번 부동산 매물 찾기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부동산은 저는 진짜 한 3개월 찾은 것 같아요. 3개월? 네. 그럼 지역부터 먼저 찍어놓고 찾으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 매장과 가까운 곳 형태로 그래서 뭐 영등포 쪽도 있었고 뭐 아니면 뭐 용산 쪽도 있었고 그러다 봤는데 가격적인 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품 제조업 공장이나 로스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기본금 자체가 기본 임대료 같은 것들이 그런 고정비? 고정비라고 하죠. 고정비가 자체가 너무 높아버리면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적인 것을 먼저 저희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지역 설정을 해서 지역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찾고 약간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 진행을 하는데 아마 매물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서류나 영업 허가 받는 것은 네. 몇 번 그냥 구청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다시 구청 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가능은 한데 네. 아무래도 매물 서울에서 이런 좋은 매물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인천도 보고 뭐 김포도 보고 일산도 보고 다 봤는데 네. 다행히 좀 좋은 저희한테 적합한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부동산 매물을 어쨌든 적정한 임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네네네.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지역을 찾고 네. 내가 동선상에 편한 지역을 네네네.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았을 때 이제 이게 제조업으로 받기 좋은 용도인지 알아보고 네네네.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허가 받기 절차로 가는데 영업허가 받기는 한 2~3주 정도? 네, 다 합쳐서. 네네. 인테리어가 뭐 빨리 끝나면 네. 뭐 빨리 되겠죠.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좀 페인팅도 하고 맞아요. 뭐 직접 한 것도 있는데 인테리어를 좀 네, 하셨잖아요. 네, 조금 일하는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비용이나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하는 공간 사실 손님들이 방문하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뭐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잘 안 하시죠, 인테리어? 맞아요. 네, 굉장히. 네, 제가 약간 겉멋들 아마 안에도 네. 커피 스니퍼 공장 안에 브랜드 색깔을 이렇게 다 네. 칠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간판도 해 놓으시고.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실 텐데. 네. 네. 품목 제조보고 등록은 뭔가요? 품목 제조보고는 뭐 식품 안전 나라에서 주로 등록을 하는 건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접근하면 좀 어려운데 좀 알고 접근하시면 좀 더 쉬워요. 아무래도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블렌드 같은 경우나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품목 제조보고 번호를 받아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빵을 사면 그 뒤에 표기사항으로 나타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거마다 제조 보고 번호가 있는데 이걸 등록을 해야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뭐 도매나 그리고 뭐 온라인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식품 안전 나라 그쪽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무래도 이것도 뭐 로스팅 그리고 이 생두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뭐 생두의 보관은 뭐 실온 보관 그리고 로스팅은 하는 과정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 로스팅을 하고 나서 이 커피를 어떻게 추출해서 뭐 음용을 하는지 네. 뭐 음용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적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상미 기간이나 그리고 뭐 지금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는데 뭐 소비기한도 적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자료가 있어요. 그 안전나라에 가시면 그런 정보가 다 공유가 돼 있거든요. 거기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알아서 뭐 잘못된 사항이 있다 연락이 와요. 그쪽에서도.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비용은 드나요? 비용은 안 들죠. 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절차가 그 전에 이제 커피 스니퍼를 시청점에서 로스터리를 네. 창업하셨을 때 네. 그때랑 다른 포인트는 뭐예요? 그때랑 다른 포인트는 아무래도 제가 사실 뭐 식품 제조 그 즉석 판매 제조업을 했을 때 네.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뭐냐면 공간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카페 플러스 즉석 판매 제조 로스팅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의 도면 네. 이런 걸 좀 더 그것도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수전이나 뭐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보지는 않고요. 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실사를 한번 오셨나? 거의 보통은 사진 찍어서 저희가 제공했던 것 같아요. 뭐 간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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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면은 뭐 저희가 아까 전에 보시면 그 간판을 좀 바꿨죠.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왜 여기를 좀 좋아했냐면 그 뭐 약간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차고 있잖아요. 차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아침에 이제 그 셔터를 올리거든요. 네.
좀 기분이 좋아요. 셔틀 올 때마다. 네, 커피 스니퍼가 좀 그런 감성적인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로스터리도 보면은 약간 매장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게 들어요. 네. 근데 미국은 안 가봤는데 그래도... 미국적인 커피 스니퍼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놀랍게도 대표님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요. 근데 미국 카페 같은 미국이나 뭐 유럽을 조금 모티베이션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유럽은 가보셨나요? 유럽은 가봤죠. 유럽은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또. 한번 가보세요.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제조 가공실, 로스팅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원료 보관실은 좀 바닥을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했고, 그리고 포장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깔끔하게 해놨죠. 네. 바닥이랑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닥도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사를 나왔을 때 무조건 깔끔해 보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데 저희처럼 저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레탄으로만 이렇게 칠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럼 지금 저게 처음에 가셨을 때는 그냥 통째로 돼 있었어요? 철거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냥 먼지 부덩이였어요 그때. 근데 저런 파티션은 없었어요? 기본적인? 없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되게 기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하는 그 도면을 만들 때, 그러니까 도면을 만들 때 좀 분리하기가 어렵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 공간 활용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없고 좀 지저분한 느낌의 공간이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몇 평이에요? 33평? 33평? 네, 그 정도.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조가공업 어차피 그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은 포장, 그리고 보관, 그리고 제조 공간이 분할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리돼야 되잖아요, 새 공간이. 거기다가 뭐 수전도 달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거예요? 33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저는 근데 여기 그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몰랐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다 인테리어만 하는데 설비 다 제외하고. 저런 벽 파티션 같은 것도 다 나누고 벽도 세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페인트 칠까지 다 하셨어요. 그렇죠. 페인트 칠 했죠.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터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로스터기는 일단은 뭐 LPG나 LNG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저희 시청에서도 LNG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LNG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스를 의뢰를 해도 이렇게 화력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구들 다 같이 동일하게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놓은 그 규정사항의 그런 가스 화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LNG로 간 거고, 저희가 지금 로스터리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주거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LNG 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PG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예전에는 LPG 같은 경우도 그 뭐 가스통 안에 뭐 반절 그리고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화력이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알아서 변경해 주시고 교체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제반 사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로스터기를 구입 전에 뭐 LNG 쓸 건지 LPG 쓸 건지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로스팅 환경 요소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15kg, 원래 4kg짜리는 저희가 이렇게 퍼다 날랐죠. 생두를. 근데 15kg를 구매하고 나서 필수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생두 이송기. 아무래도 뭐 10kg 이상 생두를 이렇게 위에서 호퍼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송기가 필요를 했고요. 저 로스터기 구입 전에 LPG인지 LNG인지는 공유해야 되는 거는 그냥 관할구청에 공유하는 거죠? 구청에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구청보다는 이제 가스 회사에 미리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가스나 뭐 이런 가스 업체에서 알아서 다 그걸 해주거든요. 처리를. 그래서 LPG를 쓰면 뭐 LPG, 그리고 LNG를 쓰면 LNG 설치를 하면서 그 설치와 동시에 이 가스에 대한 뭐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청에 또 신고까지 다 같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LPG 같은 경우는 뭐 위험해서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었는데 제가 가격적인 측면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뭐 그런 제반상은 또 없었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에 있는 그런 가스를 선택하셔서 뭐 로스터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에는 제연기 그 가스식 제연기를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건 전기식 집진기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아무거나 쓰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둘 다 써본 결과 뭐 장단점은 있어요. 가스식 제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거의 90% 이상 뭐 연기나 뭐 냄새 같은 걸 좀 제거를 많이 해주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불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전기식 집진기는 청소는 쉬워요. 근데 이걸 매일 해줘야 돼요. 매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청소하기 편해서 뭐 저희가 만족하며 쓰고 있고 그리고 가스식 제연기보다는 조금 더디긴 해요. 그런 제연이 되는 그런 상태가. 근데 그 컨디션 저희가 지금 쓰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만족을 하고 있고 이거는 또 선택 사항이라서 네, 어떤 걸 선택을 하실지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식을 그러면은 종로에 쓰셨나요? 시청점에 쓰셨나요? 네, 시청에서 가스식을 썼어요. 요번에 전기식으로 바꾸신 건가요? 네네네. 근데 전기식에 조금 더 만족한다. 네, 아무래도 그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가스비 부담도 좀 있고 전기식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의 부담이 조금 적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덕트 같은 경우도 뭐 덕트를 설치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덕트 길이에 따라 또 열량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덕트 길이가 엄청 길어요. 길게 빼야죠. 네. 아무리 1층에 있더라도 지하 1층에 있더라도 5층까지 올려야 돼요. 민원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민원이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로코펜이라고 해서 그 압력으로 열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0.5마력에서 뭐 1.1마력 정도 있는데 저희는 1마력으로 이제 5층에서 덕트 설치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가스 파이프,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로스팅 프로파일 잡고 할 때 좀 화력을 좀 더 올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대용량 로스터기다 보니까 열풍의 그런 영향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가스 회사에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화력은 좀 수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보시면은 가스 파이프가 되게 길거든요. 거의 20m? 왜냐하면 구조상 되게 뺑 둘러서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길이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화력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목적에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이 화력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어느 환경에 따라서 뭐 열량값을 이제 정하는 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저거는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좁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적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환경에 맞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게 길어지면 화력이 더 약해지고, 네네. 짧으면 화력이 더 강해지고. 뭐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 정수를 선택하면은 내가 화력을 높게 쓰고 싶어도 높게 쓸 수 없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닌데 그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LPG랑 LNG랑 둘 다 선택하실 수 있으셨으면 LPG 말고 LNG를 선택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시청점에서 사용을 했던 게 LNG다 보니까 조금 더 LNG로 전에 했던 프로파일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LNG를 선택을 했고 LPG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 좀 뭔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안정적으로 LNG로 일단 선택을 했어요. 덕트 길이는 5층까지 빼면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덕트를 5층까지 뺐을 때 그 뭐 덕트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가격점이요. 근데 저희가 했을 때 한 뭐 2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200만 원 정도. 네. 이슈가 있었어요, 한번. 그 저희가 이제 덕트를 설치할 때 보통 이제 건물주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위치에 하겠다 했을 때 오케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다 해가지고 철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더블로 덕트 비용을 내고 한번 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문자나 이런 걸로 구두 말고 이런 걸로 좀 잘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소통을 하셔야 돼요. 와, 그 소통 안 한 결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그렇죠. 더블로 그렇게 날렸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 이건 실전 팁입니다. 네, 꼭 덕트하시기 전에 건물주랑 상의를 하셔라. 철거, 건물주가 이거 철거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래도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덕트 설치 자체가 되게 위로 쏟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건물 뒤편에 있는 거죠?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식 그리고 가스식. 실질적으로 전기식이랑 가스식이랑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비용 차이, 청소 차이,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없나요?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식으로 바꾸시고 그냥 다음에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면 전기식으로 쓰겠다. 약간 네네. 다음에 해도 전기식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스식 제연기는 아무래도 그 화력으로 그런 제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죠. 그런 뭐 연기나 이런 걸 제거할 수 있을 때 성능이 좋죠. 장단점은 있는데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둘 다 써보니까 전기식이 저희랑 조금 더 잘 맞다. 뭐 자주 청소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했던 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4kg짜리 로스팅을 하다가 15kg로 이제 로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 구입하셔서 설치하셨으니까.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이 좀 더 되게 중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더 나은 맛을 좀 전달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기준점을 잡은 상태에서 로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준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뭐 처음에 로스팅 뭐 이거는 제가 4kg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15kg 할 때 뭐 확장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정답은 아니지만 커피 스니퍼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로스터기에 대한 여론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류열이라든지 전두열에 대한 그런 비중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댐퍼, 그 댐퍼의 오픈 뭐 1에서 뭐 10까지 어떤 형태로 열지, 뭐 반절 열지, 뭐 다 열지, 그리고 화력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투입량, 생두의 투입량 같은 경우, 그리고 목적성, 그 테이스팅 목적으로 봤을 때 4kg짜리를 어떤 로스팅을 할 건지, 그리고 15kg는 뭐 블렌드로 쓸 건지, 뭐 4kg는 싱글로 쓸 건지, 뭐 이 정도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투입 온도나 화력 조절, 그리고 뭐 배출 온도, 투입 온도 설정하고, 화력 조절 구간 단계를 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프로파일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류열과 전두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로스팅을 할 때 좀 좋거든요. 이거는 좀 웃자고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삼겹살을 좀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서 구워져요, 저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류열 같은 경우는 커피 생두의 속 안을, 내부를 좀 익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뭐 생두 내부에 있는 그런 유기성분들이 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조금 더 뭐 프루티한 과일 같은 느낌이나 뭐 여러 방면의 커피가 본연이 가지고 있는 향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체크가 되는데 보통 여기서 보면 지금 덕트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이 열이 대류열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 뭐 숯이나 뭐 버너를 이용해서 열을 전달하는데 이 빨아들이는 열기로 이용해서 익히는 게 대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뭐 철판이나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이런 철판 같은 것들을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철판에 열이 닿아서 뭐 고기를 익히는 그런 열량을 좀 전도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그냥 웃자고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 홈 미트 로스팅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렇게 그냥 열량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배치를 몇 킬로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이게 조금 뭐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잖아요.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저희 15kg 구매했는데 뭐 10kg 투입해야 되나 뭐 15kg 투입해야 되나 뭐 12kg를 투입해야 되나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입량은 그 로스터기 최대 용량으로 15kg로 투입을 해요. 만약에 15kg로 사용을 한다 가정했을 때 그리고 나서 댐퍼를 10으로 다 열어요. 왜냐하면 대류열이 어느 댐퍼를 몇 퍼센트 올렸을 때 열었을 때 이 대류열이 안에서 잘 활용이 되는지 열 에너지가 잘 보존이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스터기를 설치하고 첫 배치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터기 뭐 세팅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첫 배치 설계를 잘 해야 그 다음 배치도 수정해서 더 나은 로스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kg만 쓰시다가 15kg를 새로 사셔서 공장 이전을 하고 허가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배치 이 로스터기로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세팅하는가 맞아요. 대한 거네요. 첫 배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투입량을 최대 용량으로 일단 넣고 그리고 댐퍼를 최대 오픈하고 그리고 화력도 최대 화력으로 해요. 왜냐하면 댐퍼를 열수록 열량은 빠져나가는 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대류 열량이 적다고 판단되면 커피가 덜 익어서 뭐 언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스팅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최대 용량 뭐 15kg를 넣고 뭐 댐퍼를 10까지 다 열고 최대 화력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로스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팝이 언제 터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 화력을 통해서 그 온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 팝 터지는 시간을, 팝 터지는 온도를 어느 정도에 터졌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먼저. 그런 다음에 로스팅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15kg로 했을 때 댐퍼를 10으로 오픈하잖아요. 그리고 최대 화력을 했을 때 커피가 덜 익었다. 그러면은 댐퍼를 75%로 일단 줄여보고 그 다음에 화력은 그대로 체크를 하고 제일 높게 체크를 하고 이 커피가 잘 익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댐퍼를 닫아가면서 체크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는 댐퍼를 좀 닫아가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대류열이 어느 때 조금 더 열량이 잘 보존이 되나 이런 걸 저희가 맛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뭐 저희가 한 100% 그리고 75% 50% 했을 때 딱 알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50%를 닫았는데도 커피가 제대로 안 익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용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투입량을 그때부터 또 15kg에서 12kg로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10kg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10kg거든요. 15kg 로스터기지만 10kg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이 열량 값은 좀 달라서 뭐 다른 쪽에서 뭐 이지스터 15kg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환경에서는 이런 열량 값으로 로스팅을 했을 때 투입량은 한 10kg가 적합하다 판단이 됐고 화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따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kg 로스터기나 뭐 15k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스터리에서는 생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맥시멈
우리가 투입량을 좀 정해져서 잘 익는 구간을 좀 더 잘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4kg는 거의 싱글 오리진을 거의 로스팅을 하고 있고 15kg는 블렌드 위주로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치량 그리고 드럼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전도열이나 대류열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초기 로스팅을 할 때 아무래도 드럼 스피드를 수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되 배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은 콩이 전도나 그 대류의 비중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치량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kg를 넣었을 때 드럼 스피드는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드럼 안에서 생두가 이렇게 돌면서 아무래도 그 드럼 내부에 있는 열원 자체가 대류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닫고 있는 전도열의 비중보단 위에서 콩이 뜰 때 오히려 더 열량을 많이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드럼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전율이 커지니까 그만큼 콩이 위로 뜨는 그런 상태가 좀 더 보존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드럼에 접촉되는 시간보다 드럼에 뜨는 그 내부에서 뜨는 공중에 뜨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때 대류열이 좀 더 활용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드럼 스피드를 좀 낮추면 아무래도 드럼에 접촉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전도열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스팅 프로파일을 보면 보통 처음 설계할 때 투입을 언제 해야 되나 그리고 배출 온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기준은 보통 투입 온도랑 그 투입 온도가 에어 온도, 빈 온도랑 동일한 선상일 때 좀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돼서 그때 이제 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드럼 온도 그리고 에어 온도 값이 조금 동일할 때 그때 투입을 하는 편이에요. 처음 로스팅을 설계할 때. 진짜 동일하네요. 동일할 때 투입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로스팅을 하는데 보통 터닝 포인트 이후에 2분 정도? 2분이라는 구간에서 열량을 한번 조절을 해요. 보통 투입을 하고 한 60% 정도의 화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60% 정도의 화력으로 시작을 해서 터닝 포인트 이후 2분 구간에 한 80%에서 100% 열량을 열량을 지금 화력은 어떤 그래프예요? 화력 같은 경우는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파란색이 화력 그래프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에어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로스팅 할 때 이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생두를 많이 버리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첫 배치 할 때 아무래도 많은 연습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버리기도 하고 한데 기준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터닝 포인트 이후 2분이라는 시간대에 열량을 한 번 더 올려주고 그리고 옐로우 구간이 지나고 저희가 150도 구간이 이제 메일라드 반응이 좀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설정을 해서 약 5분 시간대 5분에 또 한 번 화력을 줄여줘요. 그래서 이 구간 150도 구간은 한 4분 30초에서 5분 사이로 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때 열량을 한 번 더 낮춰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0도, 190도 구간 이제 카라멜라이징 그렇게 시작되는 구간에 또 열량을 좀 더 한 번 낮춰주는 편이에요. 계속 낮춰주면서 진행하시네요? 네네네. 처음에 높은 화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낮춰주는 로스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ROR 값 그 온도 상승률 자체가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로스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저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기준은 시간으로 보세요? 네, 저희는 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 온도의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프로파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스타일의 커피냐에 따라서 투입 온도나 화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제 로스터리를 다시 새로 신설해가지고
뭐 각종 허가를 받고 이제 공상 인테리어를 다 완공하고 새로운 로스기를 들여놔서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세팅하실 때는 내가 이 로스팅기를 처음 써보니까 그렇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같은 브랜드지만 용량도 다르잖아요. 네네네. 뭐 어떻게 쓰는 화력도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스팅을 할 때는 그냥 아예 풀 화력 배기 다 열고 풀 화력으로 일단 한번 볶아보고 그럼 이게 언더가 나거나 하면은 일단 댐퍼부터 줄여가면서 화력을 잘 먹게 하고 그러면 그때 로스팅이 잘 익는 지점을 일단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화력을 줄여가면 그러니까 화력을 더 어떻게 보면 줄여가는 게 아니라 더 키워가는 거겠죠? 그렇죠. 댐퍼를 좀 더 닫는다는 건 안에 있는 열량을 많이 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댐퍼를 화력은 풀로 했으니까 댐퍼를 닫아가면서 커피가 잘 익는 구간을 먼저 발견하는 거고. 그렇죠. 익는 구간을 발견할 때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에 둬서 로스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뭐 샘플 로스팅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도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 기준으로 샘플 로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정해져야 되는데 보통은 뭐 디벨롭 타임이라고 하죠. 뭐 1차 크랙 이후에 그런 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기준보다는 그냥 온도로 배출을 하는 편이에요. 색상이나 온도를 보고 그래서 뭐 208도에서 처음에 210도 기준으로 배출을 하고 커피를 테이스팅 해보고 이게 커피가 잘 익었는지 먼저 그것을 좀 판단하는 편이고 그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뭐 댐퍼 내가 화력을 한 80조고 뭐 댐퍼를 한 5만큼만 닫으니까 잘 익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배치는 이제 진짜 프로덕트 배치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댐퍼는 그럼 5에 고정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댐퍼가 그 상태에서 열량이 잘 먹는다, 커피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프로파일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댐퍼 고정하고 나머지 화력은 이제 그때부터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입량도 체크를 해야죠. 투입량도? 댐퍼를 먼저 체크를 하고 콩이 익는지 안 익는지. 만약에 근데 댐퍼를 닫았는데도 콩이 안 익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투입량을 더 작게 작게 맥시멈 하고 용량이 15kg일지라도 열이 안 먹는다 하면은 투입량을 줄여가서 그렇죠. 그게 잘 익는 투입량을 맞춰가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투입량 그때 로스팅 했을 때 잘 익었던 최대치의 투입량이 계속해서 그 고정이 돼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지금 안정적인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게 10kg예요. 그래서 15kg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환경에 맞는 그 뭐 대류값이나 전도값이 맞아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했을 때 좀 안정적인 뭐 배치량은 10kg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5kg란 말은 결국엔 내가 이 로스터기를 사서 한 배치에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기대치가 15kg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5kg 내가 다른 기타 화력을 잘 못 쓰는 환경 때문에 5kg가 줄어들면은 내가 이 기계를 100% 못 쓰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환경에서는 25kg를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는 25kg를 다 못 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맛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좀 포기하더라도 맛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고 뭐 배치를 한번 더 돌릴지언정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 커피가 잘 익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 커피가 잘 익는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의 프로파일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는 4번 정도 이제 화력을 조절하는 거죠. 4번 정도? 이거는 진짜 뭐 납품용 커피 정말 내가 고객들한테 소개하는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이런 프로파일을 쓰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블렌드로 쓰고 있는 커피에 대한 이제 실제 그래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쓰고 있고 뭐 배출 온도는 뭐 저희 목적성에 맞게 우리가 어떤 커피를 어떤 뉘앙스로 판매를 할 건지 먹어보고 정하고 나서 배출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투입 온도나 투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빈 온도 그리고 에어 온도가 좀 동일선상에 있을 때 먼저 투입을 해서 안정적인 그 드럼 내부의 온도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투입을 하고 그리고 터닝 포인트 이후에
2분이라는 시간대에 좀 더 조절을 하고 화력 조절을 올려서 화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150도 구간 5분대에 저희가 화력을 좀 더 낮춰주고, 그 다음 180도 구간, 190도 그 사이 구간에서 그게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 구간에서 7분 30초, 8분 그 구간에서 화력을 좀 더 낮춰주고, 그 다음에 1차 크랙 이후도 한 번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로스팅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용하는 생두 그리고 원재료에 따라서 투입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배출 온도나 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점이 없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리는 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이 방법으로 한 백에서 2백 덜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0kg 그리고 100kg 미만으로 프로파일을 잡은 것 같아요. 아꼈네요. 네, 많이 아꼈죠. 그러면은 설치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결과에 맞는 커피를 로스팅하기까지 네. 한 60kg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쵸,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한 백 정도? 저는 뭐 처음부터 댐퍼를 막 이렇게 되게 미세하게 다 설정해서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큰 값을 변경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60kg 정도 쓴 것 같아요. 15kg에 넣고 한 60kg, 총 60kg를 써서 한 뭐 4배치 돌렸나? 네, 그 정도 4배치에서 5배치 돌렸을 때 저희 기본적인 로스팅 값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빨리 잡은 거죠? 제 기준으로는 뭐 로스팅 더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빨리 잡으시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 기준을 잡았던 거니까 그쵸. 좀 빨리 잡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여론을 파악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뭐 이지스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대류열이 뭐 70%다 그리고 전도열이 30%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로스터의 그런 성향마다 다르니까 뭐 그런 건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환경에 맞는 열량값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투입 온도 설정 그리고 뭐 터닝 그리고 메일라드 구간 뭐 카라멜라이징 구간 뭐 크랙 후 화력 조절 그리고 배출 후 테이스팅 뭐 그냥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제가 스몰 로스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기본 프로파일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여러분 뭐 저희가 짧게라도 혹시 소형 로스터리 카페 창업에 관련해서 좀 질문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라쌤님 안녕하세요. 빠드레님께서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아 유익하네요. 환자씨님 안녕하세요. 그거 얼마니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슬라님 안녕하세요. 커피 스니퍼 월피 기다렸어요. 오늘 주문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커피 스니퍼 저기 시그니처 라떼 그거 만나셨대. 드셔보셨죠? 아, 저 먹어봤죠.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거 거의 이제 커피 스니퍼를 지금 커피 스니퍼를 있게 한 네, 맞죠. 커피도 한몫했지만 그 시그니처도 굉장히 한몫했다. 네네네. 네. 아, 박민재님 아하 월커 9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벌써 마무리해요 라고 하시네요. 9시, 8시로 저희 땡겨졌습니다. 민재님 이제부터 8시고요 네. 네. 마치 9시여서 딱 맞춰오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소형 로스터리 카페를 시작하려면 2kg 기계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형 로스터리 카페의 기준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10평 미만이면 1kg도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10평에서 뭐 20평 되면은 적어도 4kg, 5kg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스프레소랑 싱글 오리진 배치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저희 처음에 4kg짜리 썼을 때는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베이스,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면 브라질, 뭐 콜롬비아면 콜롬비아 이 정도 베이스를 먼저 첫 배치로 잡아요. 네. 로스팅을 할 때.
왜냐하면 첫 배치 로스팅이랑 두 번째 배치랑 열량 값이 조금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베이스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커스터드 라떼 개발하게 된 계기 알려주세요. 그 커스터드 라떼는 원래는 커스터드 커피로 제가 뭐 에스프레소 작은 잔에 그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 커피랩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스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뒤로 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고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좀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할 수 있게 네, 음료를 개발했죠. 그 커스터드 라떼가 약간 그 텍스처가 진짜 커스터드 같습니다. 마셨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100평짜리 카페인데 5kg 머신 써야 되나요? 100평짜리 네. 그 사업적으로 매출도 중요하니까 매출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5kg짜리도 근데 충분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4kg로 1톤을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네, 충분합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잠을 포기하시고 포기할 게 많죠. 네, 주말도 포기해야 되고 네. 잠도 포기해야 되고. 댐퍼를 40에서 70 정도로 맞추면 온도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어떤 온도가 상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빈온도라고 빈온도 아닐까요? 빈온도. 네. 근데 이게 환경적인 요소에 좀 달라서 저희가 뭐 댐퍼 만약 50으로 썼을 때 다른 환경에서는 또 80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열량값이 좀 더 커서 그렇지 않을까요? 댐퍼를 좀 더 여시고 화력을 높이시면 조금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에피님께서 음료 쿠폰 브루잉도 마실 수 있나요? 네, 브루잉 드실 수 있어요. 좋다. 9,500원의 네. 게이샤 커피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마실 수 있어요? 네. 음료 쿠폰으로? 네네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엄청 진짜 화끈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다 내는 거예요? 전 메뉴가? 네, 전 메뉴 다 할 수 있게. 주문 2번. 빨리 주문해야겠다. 주문 2번 하신 분도 계시네요. 대박. 그건 몰랐어요. 그건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하셨는데 빨리 끝나네요. 네. 요번 이제 저 라이브가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저희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딱 핵심적인 내용 딱 하고 또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월 1일 밤 12시 딱 되자마자 게뎁이랑 케냐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현재 이거는 좀 네. 로스팅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 로스터입니다. 사용 기계는 이지스 1.8kg LPG고요. 드라잉 구간 끝날 때 화력을 낮춰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모든 로스터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그런 메일라드가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50도 구간에서 조금 더 그 구간을 넓혀주기 위한 그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막 엄청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준선에서는 그 열량을 조금 더 길게 끌어줌으로써 메일라드를 좀 더 활용을 하는 그런 로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한나님께서 대표님 화이팅 하셨고, 잘하지 않는 피터팬님이 투입 시기 때 활약은 몇 프로인지요? 보통 뭐 다른데 저희가 60에서 80 정도까지 쓰는 것 같아요. 커피마다 다른데 60에서 8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알잘딱한 시간 좋아요. 알잘딱한 이 뭔지 아세요? 네? 알잘딱한 이게 무슨 말이죠? 알잘딱한? 저희 알면 잘 되는 딱 한 시간. 알려주기.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 12시까지 국룰 아니었나요? 맞는데 이거 국룰 저희가 좀 올해부터 좀 변경했습니다. 네. 언제 또 회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폐업했는데 화곡동에 있던 어떤 소형 로스터리 카페는 원두 로스팅할 때마다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주변 민원이 상당했던 걸로 아는데, 소형 로스터리에서도 연기 정화시키는 기계 설치하는데 비용 부담이 클까요? 얼마 주고 설치했어요? 저는 좀 비용이 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제가 4kg짜리 썼을 때 아마 그 제연기가 한 7,8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kg에 7,800만 원? 네. 그 제연기가 거의 뭐 로스팅기가 맞아요. 너무 비싸서 일단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민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진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좀 투자하셔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지 않을까. 작년 스니퍼 봉투 가지고 있는데 이번 봉투는 어디가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이거 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알잘 딱깔 이었나요? 알잘 딱 1시간. 네, 연기 때문에 구들장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 네. 오케이, 여러분,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가시죠. 커피 스니퍼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 그러니까 뭐 커피 스니퍼는 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가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중간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쉽게 입문을 해서 조금 더 저희보다 좀 활발하게 뭐 활동을 하시거나 더 나은 브랜드들이 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이런 입지로 자리를 잡는 게 목표고 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외 진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9시 넘으니까 좀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저희 8시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튼 PD팀 편집하기 힘들어서 짧게 하는 걸 수도. 맞아요. 저희 지금 진짜 뭐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컨텐츠들이 아무튼 좋은 컨텐츠들을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약간 좀 또 저희가 이제 채널 운영을 살짝 좀 이렇게 좀 다듬어서 정돈해서 또 할 예정에 있는데 그 영상도 제가 조만간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도 또 유익한 영상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네, 안스타님 직접 편집하시죠? 그럼요, 직접 편집하고 있죠. 네, 저희 또 PD님들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졌네요. 아쉽습니다. 짧아졌지만 수요일에 또 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또 오세요. 네. 또 뵙겠네요. 저는 수요일에 또 오고 아마 수요일은 또 추출 라이브라서 좀 더 할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커피 스니퍼 월픽 추출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때도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희 또 이번 한 달도 아마 지금 짧게 라인업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번 달도 굉장히 유익한 순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서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추출 온도에 대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꼭 숙지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리얼라인 우리 안영전 대표님, 제로스로 안영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추출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뭐 의도된 바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각에 보여서 이제 추출 온도를 좀 해석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우리가 또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설 라이브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Q&A 하고 좀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우리 프리츠의 근하님과 우리 브루다의 안태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좀 상담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좀 그런 어떤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바리스타로서 좀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로 그때 질문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두 분의 답변을 풀어갈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박근하 대표님 여러 뭐 어떤 대회도 나가보시고 창업도 성공적으로 해보시고 하시면서 겪었던 쌓아오셨던 노하우들도 있으시고 또 부르다 안태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정말 잘 하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스페셜티 커피 씬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좀 이런 사업적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섭외했고 아마 이 컨텐츠가 뭐 정기적으로 간다면은 게스트분들을 조금씩 바꿔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는, 혹시 이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바리스타 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창업하지 마라기보다는 또 창업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오늘 또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포장하러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꺼풀도 무겁고 한데
오늘 눈이 충혈돼서 오셨더라고요. 엄청 충혈돼가지고 아까 전에. 네. 그래도 그냥 재밌게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뭔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동안 커피 스니퍼 저희랑 또 월픽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굉장히 진짜 이번 달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네, 네. 정말 알차게 네, 진짜 알차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달 동안 잘 커피 스니퍼 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에듀 클래스가 다음 클래스 오픈을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에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일날 네, 추출 라이브로, 그때는 좀 컨디션 조금 더 저희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네. 추출 라이브 또 같이 지금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철학은 결국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소비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요. 그 문화는 커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바리스타들의 그런 호스피탈리티나 서비스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만족하고 이 직업에 있어서 아, 되게 멋있는 직업이다라고 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스니퍼 디렉터 신은수입니다. 오래전부터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꿈꿔왔던 게 카페 창업이었는데요. 처음에 5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13명이 되어서 팀원들의 좋은 노고와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창업을 할 당시에는 당연히 좋은 커피와 많은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라는 키워드에 저희가 중심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브랜딩을 좀 힘써왔고, 그 뒤에 조금씩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품질 좋은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우리를 조금 더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런 생각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안이 딱 오고 우리가 함께 이제 협업을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고급 커피를 소비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고, 그때 저희가 4kg짜리 이지스터 로스터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확장을 해서 4kg 그리고 15kg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좀 더 나은 커피 리스트와 더 나은 품질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월픽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 블렌드 3종, 그리고 언스페셜티 2종류, 그리고 싱글 오리진 라인업 5개, 그리고 스페셜 싱글 오리진 5개가 있는데요. 프루츠 바스켓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스페셜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미, 그런 향미가 되게 포커싱되어 있는 커피예요. 그래서 프루티한 느낌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시트러스 초콜릿은 가족들과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인데 상대적으로 감귤류의 향미랑 초콜릿티함의 특징이라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블렌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벤치마지 게이샤가 있고요. 에네로빅 내추럴인데 그 에티오피아 특유의 그런 클래식함이 잘 묻어나는 커피고요. 파나마, 에스메랄다, 파라미오 게이샤 워시드가 있는데 이것도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향미를 가지고 있고 자스민 향이나 시트러스하고 복합적인 과일 향이 좀 클래식하게 묻어나는 커피예요. 그리고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예멘 커피인데요. 아마 예멘 커피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2500m 고도에서 수확된 커피인데 예멘이라는 국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아로타입 내추럴 나노랏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랏보다 조금 더 미세한 그런 낫에서 이제 생산이 됐고, 이 커피가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되게 내추럴 와인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혹시 뭐 내추럴 와인을 많이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드셔보셨다면 이 커피로 좀 대체해서 마셔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과테말라 게이샤 COE 준비를 했고요. 볼리비아 게이샤 워시드도 준비했습니다.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분들한테 특별하게 제작한 밀크 글라스 그리고 코스터 같이 준비해 드릴 거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분들한테는 밀크 글라스랑 그리고 코스터
그리고 저희 드립백을 한 박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누적 금액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2월 초에 추첨을 통해서 카리오 주전자를 총 3분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인스타그램 범스페셜티 태그 이벤트로 에어로프레스 세트를 총 15분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500분을 선정을 해서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 음료 쿠폰 한 장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프라인 매장 2곳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선착순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주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커피 스니퍼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번 월픽도 잘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 모든 커피를 하나의 로스팅 프로파일링으로 로스팅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제가 언스페셜티 에듀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는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에서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건입니다. 2014년 로스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등 했었고요. Q그레이더랑 I그레이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로스팅 챔피언을 배출한 경력이 있는 한 13년 정도 로스팅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로스팅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커피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같은 농장에서 같은 커피를 생산해도 매년 퀄리티가 달라요. 그럼 작년에 썼던 로스팅 프로파일링을 같은 커피에다가 대입을 해도 대입이 안 되는 거죠. 1차 크랙은 194, 195도에 일어나고 2차 크랙은 220도에 일어난다는 어떤 틀이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이게 쉬워졌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하나의 로스팅 프로파일링으로 모든 커피를 다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부스타든 아라비카든 뭐 디카페인이든 뭐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커피를 가지고 이거를 삶아도 보고 기름에 튀겨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라는 플레이버, 맛과 향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맛과 향, 플레이버를 만들려면 반드시 캐러멜하고 메일라이드 반응이 일어나야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히트앤 플레이버나 디펙트 로스팅에 넣어놨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부분을 로스팅 프로파일링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로스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로스팅 어느 정도 경력이 쌓으셨는데 잘 풀리지 않는 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 로스팅을 배울 때 그 누구도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언스페셜티 에듀 같이 되게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도 인터넷으로 가깝게 접근해서 다양한 내용과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커피 하시는 게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Make your coffee life better. 로스팅이란 데이터다. 로스팅에서 감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각을 가지고 일정한 로스팅을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80 커피 로스터스 주성현 로스터입니다. 저는 2017년 한국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요. 2018년 인터내셔널 로스트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로스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예요. 아니면 로스팅을 하시다가 좀 나는 뭔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 뭔가 벽에 부딪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습이 다 같이 존재하는 클래스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무척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0 커피 로스터스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스팅 방법이 에테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에테르는 환경온도에 대한 반응을 보며 로스팅을 하는 건데 많은 부분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커피가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지 적은 열을 필요로 하는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로스팅을 하면
디테일하게도 로스팅이 가능할 뿐더러 좀 더 일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로스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를 들으시면 로스터로서의 기본적인 스킬들은 다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터를 쓰시던 간에 이 클래스를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값들을 만들어내는 로스터가 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있는 데이터 값을 긁어가며 로스팅을 하는 건데 그 방법만 하시면 저보다도 더 로스팅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